서울 강남, 저녁 7시.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거리는 아직도 퇴근하는 사람들과 배달 오토바이들로 분주했다. 스타트업 해남이츠의 사무실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윤서준, 32세. 해남이츠의 젊은 CEO는 모니터에 떠있는 실시간 배달 데이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마를 문질렀다. 오늘 또 지연율 18%라. 안 되겠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커피잔을 들었다. 그러나 식은 커피는 이미 맛이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준 씨, 오늘부터 새 배달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운영팀의 박지혜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그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빠르고 꼼꼼한 일처리로 팀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배달원, 또 지원자가 있었어. 네, 직접 오셔서 면접 없이 바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단 계약서만 간단히 쓰셨고.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 배달직은 고된 일로 꺼려지는 경향이 있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와 당일 근무라니. 멋 살이신데. 지혜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65세래요. 65. 네. 그런데 굉장히 정중하시고 뭐랄까 예사포는 아니에요. 그 순간 사무실 안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단정한 회색 바람막이, 깔끔한 셔츠, 약간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배달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제된 말투와 태도. 일부 직원들은 속삭였다. 진짜 배달하실 수 있을까? 오토바이 운전은 하실 줄 아시대. 하지만 이병철 씨는 조용히 준비된 유니폼을 입고 배정된 첫 주문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퇴근 러시에 섞여 나갔다. 그가 떠난 후 서준은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력도 없고 추천인도 없고 대체 누구시지? 그날 저녁 9시 40분. 운영팀의 지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서준 씨, 이병철 배달원이 방금 주문 3건을 연속으로 15분 안에 완료했어요. 그중 2건은 건물 출입이 복잡한 곳이었는데도. 뭐, 그게 가능해. 거기다 고객 평가도 전부 별 5개예요. 멘트도 정중하다고.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배달 동선, 소요 시간, 고객 응대 모든 데이터가 마치 숙련된 전문가처럼 완벽했다. 이틀 후, 지혜는 회사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 이병철 배달원이 매일 끝나고 나면 정리된 A4 용지 한 장을 프린트해 놓고 간다. 제목, 개선 제안 보고서. 내용은 간단하지만 날카로웠다. 예를 들면, XX동 A구역은 오후 6시 이후 교통정체 심각. 배송시간 예측 수정 필요. 비음식점은 포장 밀봉 불량. 고객 컴플레인 위험 있음. 주문번호 삽투 4567. 수신주소 집원 오류 확인. 시스템 검토 요청. 2분.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지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편 다른 배달 직원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굳이 그런 보고서까지 써야 해. 우린 그냥 배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나.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하지만 서준은 그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줄에 눈이 멈췄다. 배달 경로 최적화는 기술 이전의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배달원이 쓸 말이 아닌데. 그날 밤 서준은 일부러 남아 이병철 씨가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 이병철 씨. 그는 로비에서 그를 불렀다. 오늘 제안서 잘 봤습니다. 혹시 전에 물류 관련 일 하신 적 있으세요? 이병철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예, 아주 오래전에 잠깐.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하며 배우는 중입니다. 배우는 중이라고. 네, 회사를 안다는 건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의 노인이 단순히 돈을 벌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익명 보고서가 아니었다. 맨 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회사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그 가능성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병철, 이렇게 이상한 배달원의 존재는 회사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왜 돌아왔는지, 그가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스타트업의 운명이 그의 손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병철이 회사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배달이 끝나면 유니폼을 정리하고 퇴근 인사를 깍듯이 한 후 곧장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점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었다. 또야, 오늘도 제안서 남기고 갔네. 운영팀에서 한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날 아침, 서준은 이병철이 남긴 문서를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이번에는 제목이 달랐다. 고객 클레임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고객 불만의 유형, 시간대별 빈도, 원인별 구분, 개선 방안까지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을 읽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뇌리를 울렸다. 문제는 기술보다도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는 감각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는 숫자와 기술, 알고리즘에만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 노인의 관찰력과 통찰은 단순히 경험의 사물 이상이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한 VIP 고객이 SNS에 불만 글을 올렸다. 해남이츠, 배달원 무례함에 실망, 음식도 식었고 주소 확인도 제대로 안 했음. 해당 고객은 유명 인플루언서로 리뷰 하나가 수백 명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서준은 곧장 내부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 주문은 이병철이 맡았던 건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준은 팀원들을 모아 확인했다. 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해요. 경로도 빠르고 응답도 정상이었는데 CCTV 기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회사 입구 근처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영상 속에서 이병철은 식당에서 포장을 받은 후 고객 아파트 앞까지 성실히 이동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모습, 고객에게 두 손으로 음식 전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고객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고 몇 분 후 SNS에 불만을 올린 것이었다. 서준은 이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히려 우리가 사과해야겠군.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식적으로 해명할까요? 아니.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해. 저분이 보여준 그대로. 다음 날 이병철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다.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일 알고 계시죠? 예. 괜찮으세요? 이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비스를 한다는 건 늘 오해의 가능성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진짜 책임자는 감정을 흔들리지 않죠. 그 말은 서준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진짜 책임자.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회의실로 향했다. 며칠 후 회의실에서 긴급 전략 회의가 열렸다. 해남이츠의 주문량은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수익성은 바닥이었다. 특히 배달원 확보 문제와 시스템 미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크네요. 재무 담당 이사인 최 부장이 말했다. 지금 방식으론 오래 못 갑니다. 일부 투자 유치가 시급합니다. 한참 회의가 이어지던 중 지혜가 손을 들었다. 실은 최근 한 배달원 분께서 내부 시스템에 대해 꽤 유익한 개선안을 주셨습니다. 배달원이요. 최 부장은 고개를 들었다. 이병철 님이라는 분인데
잠깐만요. 최 부장이 말을 끊었다. 그분, 60 넘은 어르신 맞죠? 그런 분이 시스템을 이해한다고. 회의실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의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면 그런 말 못 하실 겁니다. 그날 밤, 서준은 모든 보고서를 모아 PDF로 정리해 직접 최 부장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읽고 나면 한 명의 배달원이 아닌 한 명의 전략가를 보게 될 겁니다. 며칠 후,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 정체불명의 투자 제안서가 도착했다. 투자자는 익명, 조건은 명확했다. 경영권은 유지, 인력 감축 없음. 단, 구조조정 전 일대 실사 필요, 내부 오퍼레이션 점검에 외부 컨설턴트 투입 가능 조건. 서준은 의심스러웠다. 이 타이밍에 이런 제안이. 그는 곧바로 지혜를 불러 말했다. 혹시 이병철 씨가 컨설턴트나 무언가 연관된 분일 수도 있어. 배경을 더 조사해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 들어요. 이분 단순한 배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이병철은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에 들렀다.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를 올려놓고 가려던 찰나 서준이 그를 불렀다. 잠시만요, 이병철 씨. 네. 혹시 예전에 3일로지스라는 회사 아세요? 그 순간 이병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죠? 아주 잘. 서준은 확신했다. 이 사람,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유가 반드시 있다. 서준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알죠? 아주 잘. 방금 이병철이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일로지스. 그 이름은 오래된 기업 속에 묻혀 있었지만 한국 물류업계에선 한때 전설로 불렸던 이름이다. 15년 전 국내 최초로 자동화 배송 시스템을 시도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기업. 하지만 급격한 확장과 내부 분열로 인해 몇 년 만에 외국계 기업에 인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회사의 창립자가 바로 이병철. 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이병철의 손글씨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 안엔 단순한 숫자나 분석을 넘어서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왜 배달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걸까? 그것도 해남이주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물었다.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지혜였다. 서준 씨, 오늘 저녁 시간 잠시 괜찮으세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서준은 짧게 오케이라고 답하고 코트를 걸쳤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지혜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병철님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저도 좀 놀랐어요. 서준이 봉투를 열어보자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기업 보고서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거기엔 이런 제목들이 적혀 있었다. 3일로지스, 한국 물류 혁신의 상징. 이병철 대표, 자동화 물류 시스템 최초 도입. 내부 분열로 무너진 혁신,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사라진 그의 이름에 대해 불명확한 퇴진이라는 표현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기사 하나가 이상했어요. 지혜는 한 장의 클리핑을 보여주었다. 이병철 전 대표, 퇴직 후 해외 이주. 하지만 실제 출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사라진 거죠. 세상에서.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기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 분이 얘 다시 돌아와서 게다를.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해남이츠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뒤 해남이츠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배달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하루치 주문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술팀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고객센터엔 항해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DB 백업은 이해 안 됐죠.
자동 백업 스케줄이 중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말해. 기술팀장은 진땀을 흘렸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준의 개인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원하는 사람 lee.bc@outlook.com 제목 비상복구안 및 위기관리 매뉴얼 첨부 파일에는 구체적인 복구 절차, 고객 응대 매뉴얼, 그리고 위기 후 브랜드 신뢰 회복 방안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회사를 결정짓습니다.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서준은 파일을 조용히 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즉시 사내 슬랙에 복구 회의를 소집했다. 기술팀, 마케팅팀, 고객센터 모두 10분 내로 회의실로 오세요. 새로운 복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해나미츠는 기적적으로 60%의 데이터를 복구했다. 고객 응대 매뉴얼도 효과적으로 작동했고 오히려 몇몇 고객은 진심이 느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서준은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다들 긴장이 풀린 채 퇴근을 서둘렀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려는 찰나 이병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녁 늦게 실례합니다. 혹시 남으셨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다. 서준은 먼저 말했다. 이제는 물어봐도 되겠죠. 돌아오셨습니까? 이병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해나미츠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군요. 해남은 제 고향입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이츠라는 말에서 예전 3.1로지스 시절의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준은 멍하니 그의 말을 되새겼다. 마무리. 이병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술에 집착했고 사람을 놓쳤어요. 그 대가로 회사를 잃었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잃었죠.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한 가지 후회만은 남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가르칠 사람 하나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 서준은 숨을 삼켰다. 갑작스레 그의 방문, 보고서, 침묵.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해나미치가 마지막 기회입니까?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병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부터는 진짜 이야기들이 시작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월요일 아침, 해나미츠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지난주 시스템 사고 이후로 모든 부서가 긴장 상태에 있었고 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회사 내부를 흔들고 있었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생각은 복잡했다. 이병철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배달원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전략가였고 동시에 회사의 거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인물이 공식적으로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오후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엔 서준을 비롯해 최 부장, 재무이사 박도현, 마케팅팀장, 그리고 외부 투자사 측 인물까지 앉아 있었다. 시스템 장애는 거의 복구되었지만 이번 사고는 외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도현이 입을 열었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선 조직 관리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다만 이번 위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의 한 인물 덕분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외부 투자사 인사, 김사무가 물었다. 이병철 씨입니다. 현재 배달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지만
뛰어난 분석과 이기 대응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잠잠해졌다. 배달원이요. 최 부장이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우리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배달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닙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알 겁니다. 3.1로지스 창립자 이병철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서준에게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분이 아직 한국에 있었습니까? 김상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금 해남이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분이 우리 회사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퇴하신 분 아닌가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관찰이나 호기심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 회사를 지켜보고 있고 돕고 있으며 어쩌면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도현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문제는 그런 인물이 공식 직책 없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진도 아닌, 자문도 아닌, 그냥 배달원. 이건 시스템 붕괴입니다. 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부 투자자들이 이미 불안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엔 니울루저스에서 인수 제안을 다시 보냈습니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또 서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니올로지스. 과거 3.1로지스를 인수했던 바로 그 외국계 물류 대기업이었다. 그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남이취를 위험한 투자처로 판단했고 직접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면 지금의 구조는 해체될 겁니다. 하지만 자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죠. 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제안, 저는 반대입니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는 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병철 씨에 대한 신분 검토와 경영권 조정 여부를 안건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모니터에 떠있는 보고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병철이 손수 정리해 놓은 과거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쪽지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병철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한 전통차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조용한 조명 아래 서준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회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둘 다겠지요. 이병철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다. 박도현 이사는 당신을 문제 삼아 경영권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울로저스는 이번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럴 겁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죠. 3.1로지스를 넘긴 것도 그들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이병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 나를 떠나 그들과 손잡았죠. 그 대가로 난 회사를 잃었고 이름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도현입니다. 서준은 숨을 삼켰다. 그가 과거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배신했죠. 침묵이 흘렀다. 그럼 지금 해남이취에 오신 것도 박도현 때문입니까? 아니요. 당신 때문입니다. 서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데이터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본 CEO는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서준은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사회의 긴급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늦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공기는 팽팽했다. 서준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내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박도현 이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니울로저스의 관계자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도현이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이병철 씨에 대한 신분 검토와 내부 개입 범위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는 준비해 온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에는 조직 외부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리스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정규직도 아닌 인물에게 전략과 방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이는 조직 체계의 위협이 됩니다. 서준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구한 것도 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를 미리 짚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박도현은 단호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창업자, 과거 실패자의 조언이 아닌 말입니다. 그 순간 김상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병철 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3일로지스는 당시 파격적이었고 업계를 바꿔놨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했을까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김상무는 말을 이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남이치는 불확실성 그 자체예요. CEO는 창업자를 따르고 내부에는 이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대안이 니울로저스입니까? 박도현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니울로저스는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며 우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금 투입, 시스템 전면 개편, 핵심 인력 유지. 단, 경영권은 니울로저스가 인수.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회사를 넘기자는 거군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넘긴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박도현이 정색했다. 이건 성장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에요. 서준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해남이츠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음식점, 거리의 배달원, 고객 한 명 한 명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금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신뢰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신뢰를 기업 논리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박도현은 비웃듯 말했다. CEO로서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니울로저스의 제안을 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고 김상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후속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죠? 이병철 님과의 논의를 통해 별도의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운영 개편을 통해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병철 씨는 공식 직책도 없는데 그런 결정이 합법적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저는 이병철 님을 자문고문으로 정식 위촉할 계획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박도현은 이를 안 물었다. 그럼 이사회에서 정식 투표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대로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을 속이진 않았으니까요. 지혜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병철 님이 메모 하나 남기셨어요. 아마 서준 씨에게 남긴 것 같아요. 그녀는 노란 포스트잇을 건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선택은 실패로 끝나도 옳은 길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만. 서준은 그 쪽지를 천천히 가슴속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이사회 이후 회사 내부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다. 누군가는 서준의 결정을 지지했고 또 누군가는 그의 고집에 실망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사무실 한 구석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진짜 3일로지스 창립자였대. 은퇴한 줄 알았는데 얘 배달을 하지. 일부러 우리 회사 지켜보려고 이장 입사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은 빠르게 변했고 그 시선들은 이제 노골적인 경계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서준을 찾아갔다. 서준 씨, 혹시 이병철 님께 말씀드렸나요? 본인에 대해 회사에 알려줬다고. 아니, 아직 직접 얘기 못했어. 하지만 곧 말해야지.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정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너무 많고 일부는 아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알고 계실 거야. 조만간 뭔가 준비하실지도 몰라. 이틀 후 전사 회의가 공지되었다. 이번 회의는 보통 때와는 달리 전 직원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고 다들 긴장된 표정이었다. 무대 한쪽, 서준이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해남이추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이병철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엔 더 이상 배달원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는 무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이병철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제 이름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3일로지스를 창립했고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놓친 무언가를 이곳에서 다시 찾기 위해 왔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예, 하필이면 우리 회사였나요? 이병철은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듣고 무언가 끌리는 감정이 있었죠. 그런데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숫자 너머의 사람들, 기술 너머의 진심. 그 진심이 가련 경영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다. 이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거에 저는 그것을 무시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주인도 아니고 대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곳에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이어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아도 적어도 그 진심만큼은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외부에서도 빠르게 일어났다. 니울로저스는 해남이추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대신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메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해나미츠, 실패한 CEO 이병철 내부 개입 논란, 투자자들, 신뢰 상실 우려, 플랫폼 교체 요구. 기사에는 과거 3.16 지수의 파산 배경과 이병철의 불명확한 경영 철학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었다. 박도연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는 정황도 돌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 기사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투자자들로부터의 긴급회의 요청이 도착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경영 구조 재검토 및 CEO 해임건 논의 예정. 그는 결국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밤 서준은 이병철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사무실 옥상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당신 때문에 내가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서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오. 아닙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은 걸 당신이 자꾸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오.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죠? 이병철은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믿는 걸 지키시오. 그것이 당신의 회사라면 당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오. 이 사회도 직원도 투자자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싸울 수 있겠죠. 그래야 버틸 수 있지요. 이제 모든 것이 정면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회사의 대의실, 이사회 임시 회의가 열리기 10분 전. 긴 복도 끝, 서준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모든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회의는 단순한 토론이 아닌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진 대부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도연은 냉정한 얼굴로 노트북을 넘기고 있었고 투자사 측 김사무는 옆자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도된 분위기였다. 자, 모두 오셨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연이 의장석에 앉은 채 말했다. 서준은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물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김상무가 나서서 말했다. 해남이츠의 지속적인 경영 불안정, 외부 인물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한 신뢰도 하락을 바탕으로 CEO의 책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CEO 해임권에 대한 표결입니다. 박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고 모두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고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5분 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회사를 숫자나 주가로만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이병철의 쪽지를 꺼내며 말했다. 저는 믿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이병철이었다. 박도연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회의 중입니다. 외부인은 퇴실해 주십시오.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은 이병철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김사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5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병철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과거 3.16지스를 창립했고 그 회사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 가장 먼저 새 주인에게 회사를 넘긴 이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향했다. 박도연은 당황하지 않은 듯 말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증거. 이병철은 조용히 웃으며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당시 3.16지스 내부 회의 녹취록이 들어 있습니다. 주주 합의서를 조작한 음성, 투자사와의 비밀 계약 내역, 그리고
그는 박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마지막 인사도 있죠. 배신은 빠를수록 이익입니다. 기억하시죠?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상무가 급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잠깐, 이건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병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이 회사에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과거의 저처럼 진심을 버리고 시스템만 믿는 리더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서준 대표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수했더라도 그는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실패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축복이자 경고였다. 이사회장은 침묵에 잠겼다. 결국 김상무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회의 참가자들에게 투표지를 나눠주며 말했다. 찬성, 해임, 반대, 의지. 5분 후 집계하겠습니다. 5분 후 집계가 끝났다. 찬성 세프, 반대 네프, 해임 안건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승리가 아니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박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싸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떠났다. 그날 저녁 서준과 이병철은 옥상에서 다시 마주했다. 바람이 불고 서울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준이 물었다. 나는 떠날 겁니다. 지금이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머물면 또다시 중심이 흐려질 수 있어요. 서준은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남긴 실패의 기록, 그걸 저희 교육에 쓰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이병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실패를 나누는 것은 가장 정직한 가르침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악수했다. 묵직하고 진심이 담긴 악수였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순간이었다. 이병철이 회사를 떠난 다음 날, 해남이추는 어색한 정적 속의 하루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서준은 이제야 진짜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깨에 얹은 느낌이었다. 그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병철이 떠나면서 남긴 것은 단지 보고서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신뢰라는 개념을 회사에 다시 세워놓고 갔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이제 온전히 서준의 몫이었다. 첫 번째로 서준이 한 일은 회사 전체에 비공식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내용은 길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실수, 흔들림, 그리고 이병철의 조언까지 솔직하게 풀어냈다. 그중 한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리더는 완벽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있을 때 진짜 리더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 사내 메신저에는 조용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읽고 울 뻔했어요. 대표님 솔직해서 더 믿음 가요. 같이 잘해봅시다. 서준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조직을 움직이는 건 지시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 이후 그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첫 번째는 피드백 회의 전면 오픈. 팀장급 이상만 참석하던 회의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바꿨고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포인트 보상까지 주기로 했다. 둘째는 실패 사례 공유제. 성공한 결과만이 아닌 실패했던 사례와 배운 점을 공유하는 시간도 만들었다. 이병철이 강조했던 실패의 기록을 조직의 자산으로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셋째는 배달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 가장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주행거리 외에도 고객 피드백, 정확도, 서비스 태도 등을 종합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개편안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시도였다. 박지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전까지는 회사가 사람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이 회사를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었다. 일부 관리자들은 새로운 구조에 반감을 가졌고, 특히 박도현 측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무능한 감성 경영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한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대표의 감정이 회사를 망친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졌고, 사내 분위기가 다시 술렁였다. 서준은 이 글을 본 후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익명 게시판에 직접 답글을 남겼다. 실험이라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 함께하는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패라면 책임은 전적으로 제 몫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 글은 다시 화제가 되었고 내부 분위기는 또 한 번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제 직원들은 비로소 대표와의 거리가 좁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이병철이었다. 그는 출입증도 없이 1층 로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서준이 직접 내려가 마주했을 때 그는 웃으며 인사했다. 괜히 들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도 궁금했어요. 잘 계신지. 그들은 옥상으로 향했다. 익숙한 자리에서 서울의 불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서준이 말했다. 아니,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을 뿐일지도.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란 그런 겁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죠. 숨겨진 진심이.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3일 루지스 시절 제가 남긴 실패의 전자 매뉴얼입니다. 절대 공개된 적 없는 자료입니다. 서준은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다. 마치 무거운 유산을 이어받는 느낌이었다. 이걸 보고도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10년 전 녹화된 영상과 문서, 회의록, 손으로 쓴 메모까지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시스템이 사람을 이길 거라 믿었다. 하지만 사람을 잃은 시스템은 껍데기였다. 서준은 그 문장을 조용히 읽고 사내 교육 자료 첫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일주일 후 해남이츠는 사상 첫 열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 배달원, 심지어 고객 중 일부도 초대되었다. 무대 위에 선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대기업보다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해남이츠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큰 박수가 터졌다. 그날 이후 해남이츠는 더 이상 흔들리는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사람을 믿는 플랫폼이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며 또 다른 거대한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해남이츠 본사에는 예상치 못한 팩스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곳은 니올로저스 법무팀. 내용은 단순하지만 위협적이었다. 해남이츠가 개발 중인 신규 배달 시스템 루트 AI의 핵심 알고리즘은 니올로저스의 특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대응이 없을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서준은 팩스를 읽고 눈을 질끈 감았다. 루트 AI는 해남이츠가 이병철의 조언과 내부 개발팀의 노력을 통해 몇 달간 준비해온 핵심 기술이었다. 배송 경로의 자동 최적화는 해남이츠가 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유일한 무기였고, 이제 그것이 표절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박지혜가 말했다.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걸 보면 준비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어요.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넘겼다는 말인가요? 이전 경영권 투표 이후 니울루저스와 접촉했던 인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박도현 쪽 사람들입니다. 증거는 아직은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어. 서준은 책상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법무팀과 바로 대책회의 열어주세요. 그리고 외부 기술 자문도 요청하세요. 이걸 그냥 넘기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날 밤 서준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에는 알고리즘 구조 비교표와 특허 문서가 가득했다. 그는 루트 AI가 어떤 점에서 니울루저스의 시스템과 겹치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힘과 영향력, 그리고 기업 간의 의지의 싸움이었다. 한참을 집중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 그는 곧 알아챘다. 박도현 이사. 직함은 이제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곧 이 회사를 떠날 생각이니까요. 용건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 충분히 싸웠고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죠. 하지만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서준은 말없이 기다렸다. 니울루저스는 당신의 기술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당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기술을 공식적으로 넘긴다면 합병 후 핵심 인력으로 당신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원봉, 주식, 자율성 모두 보장됩니다. 대신 해나미츠는 사라지겠죠. 이름만 사라집니다. 사람은 남아요. 더 좋은 조건에서.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제안 고민해 보시죠. 내일 자정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서준은 이사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박도현은 참석하지 않았다. 니울루저스 측에서 정식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건은 대표 사임, 루트 AI 양도, 그의 핵심 인력 유지. 모두가 침묵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회사는 수개월 내로 마비됩니다. 투자자 신뢰도 무너질 거고.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의 결정은? 서준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결정은 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전사회의에서 모든 직원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할 겁니다. 그날 오후 해나미츠 전 직원이 모인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두 개의 문장이 띄워졌다. 1. 우리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2. 우리는 안전하게 합병을 선택한다. 서준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일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30분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 번 싸운다 67%, 두 번 합병 18%. 서준은 무대를 내려오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지키기로 선택했다. 비록 끝이 불투명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그 순간 지혜가 달려왔다. 대표님, 이병철 님이 오셨어요. 로비에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서준은 멈칫했다. 그리고 곧장 로비로 내려갔다. 이병철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결국 그 길을 택하셨군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병철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루트 AI와 니올로저스 시스템의 핵심 차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조 자료입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당신은 무너집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니올로저스는 3일로지스를 모방했을 뿐 본질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당신은 떠났지만 아직도 이 회사의 일부군요. 이병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제 진짜 주인은 당신입니다. 새벽 3시 해나미츠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서준은 책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이병철이 건넨 봉투 안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독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구조도, 비교 알고리즘, 타임라인 결지나 경로, 심지어 특허 등록 시점까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문장은 이 문장이었다. 니올로저스의 시스템은 3일로지스의 원형을 복제했지만 루트 AI는 그 한계를 넘는 진화형이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고했고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두려움보다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나미츠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루트 AI의 독자성은 충분히 증명 가능하며 니올로저스의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언론사에도 회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익명의 기술 자문 보고서 일부가 공개되며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여론은 작은 기업의 독립성 지키기라는 테마로 움직였고 일부 고객은 해나미츠의 선택을 응원하는 글을 자발적으로 공유했다. 오후가 되자 니올로저스는 긴급 입장문을 냈다. 자사의 법무팀은 기술 유사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전 협의 없는 조치는 유감입니다. 실질적인 사과를 얻다. 그들의 후퇴는 예상보다 빠르고 조용했다. 그 순간 서준은 확신했다. 이긴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싸움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며칠 후 사무실 1층 로비에 작은 게시판 하나가 새로 생겼다. 제목은 해나미츠를 만든 순간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해나미츠에서 겪은 기억들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기 시작했다. 처음 고객한테 고맙다는 편지 받았을 때, 야근 후 치킨 먹으며 다 같이 웃던 날, 이병철 님 보고서 처음 읽고 충격받은 순간,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 해나미츠라는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그 앞에 섰다. 그리고 하얀 메모지 하나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믿고 싶었던 회사를 당신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그 메모를 중앙에 붙였다. 이제 이 회사는 단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모두의 것이었고 모두가 만든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박지혜와 함께 마지막 남은 프로젝트 회의를 마쳤다. 진짜 끝났네요. 지혜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죠.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병철 님은요? 어제 문자 왔어요. 고향 내려가신다고. 해남. 이름의 시작이자 끝이네요. 맞아요. 해나미츠는 사실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원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해나미츠라는 이름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한 달 후 회사의 새 BI와 브랜드 슬로건이 발표되었다. 슬로건은 단 한 줄. 우리는 내일을 배달합니다. 그 안에는 해나미츠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모두 담겨 있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시장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연결한다는 이 회사의 철학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서준은 다시 해남으로 향했다. 그는 조용한 바닷가 옆 작은 마을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병철이 운영 중인 작은 커피숍이 있었다.
간판은 작지만 단단했다. 3일, 그리고 하루.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미소가 그를 맞았다. 왔는가? 약속했으니까요. 진짜로 커피 한 잔 대접받으러 오겠다고. 이병철은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두 사람은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나? 덕분에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떠난 거지. 내가 있으면 너는 잘할 수 없었으니까. 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안에는 바다처럼 깊은 시간의 향이 스며 있었다. 이젠 당신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되었어요. 그럼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지. 그들은 오랜 시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날 밤 서준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이제 안다. 회사를 만든다는 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고 사람을 만든다는 건 끝없이 믿는다는 것이라는 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